오직 한마디로 10살 소녀가 3천억 원 규모의 사기를 막아냈습니다. 서울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한 아랍 부호 셰이크 타리크 알 자밀은 3천억 원이 걸린 계약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자문위원들은 역사적인 기회와 막대한 재산에 눈이 멀어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죠. 그의 앞에 놓인 문서는 고대 아랍어로 쓰여 있고 봉인된 선규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한구석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10살 소녀 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부인 엄마의 딸이었죠. 낡은 증조부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지만 셰이크의 펜이 계약서 위에 멈칫하는 순간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역사가만이 알아챌 수 있는 종류의 실수였죠. 마침내 아라가 유창한 아랍어로 입을 열자 방 안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녀의 작은 손은 윤기 나는 은식기 대신 낡은 책의 감촉에 익숙했습니다. 10살 아라는 거인들로 가득한 방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혜진은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아라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의 유리성처럼 도시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노란 서울 택시들과 바쁜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었죠. 이곳의 공기는 고요했고 레몬 향의 광택제와 값비싼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혜진은 능숙하고 조용하게 방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치 식료품 값보다 비싼 생수병으로 잔을 채웠죠. 그녀의 얼굴은 정중한 봉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아라는 엄마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침착하던 엄마의 손은 대리석 테이블에 컵 받침을 놓을 때 살짝 떨렸습니다. 아라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증조부의 우아하고 유려한 필체가 가득했죠. 차가운 유리와 더 차가운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라의 옷은 평범했습니다. 깨끗하지만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평범한 파란 드레스였죠. 금발머리는 단순한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이방인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비싼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그들의 구두는 번쩍였고 손목시계는 메리평 조명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그들은 아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0이 붙은 숫자에 대해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호스트는 셰이크 타리크 알 자밀이었습니다. 정돈된 회색 수염을 가진 나이든 남자였고 깊은 슬픔을 담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자문위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죠. 곧이어 오늘의 만남의 이유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은발에 너무 환해서 가짜처럼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방 안의 공기마저 소유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셰이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해진, 그리고 아래게로 향하자 그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불쾌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타리크, 내 친구요. 민호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는 잘 되어 있겠지. 그는 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막연히 그녀 쪽으로 손짓하며 그리고 방해꾼들은 최소화되었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의 등은 뻣뻣해졌습니다.
그녀는 작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의 외투를 받으러 움직였습니다. 아라는 그림자가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리기를 바라며 구석으로 더 몸을 붙였습니다. 셰이크의 시선이 잠시 아래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친절함은 없었고 깊은 피로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의 무례함을 지적하기에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네. 민호 셰이크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행하지. 남자들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모였습니다. 해지는 커피를 따르는 등 조용히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라는 심장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2개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라를 위해, 머리 위 지붕과 먹을 것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민호 같은 사람들의 거만한 시선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도 아라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있던 다른 남자 중 민호의 젊은 동료 한 명이 킬킬거렸습니다. 그는 아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있겠어? 이런 곳에 애를 데리고 오다니. 그의 친구는 희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돈이 없었겠지. 요즘은 별별 사람들을 다 들인단 말이야. 그 말들은 날카로운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아라의 뺨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엄마의 앞침에 얼굴을 파묻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증조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말이 떠올랐죠. 저놈은 요새와 같단다. 작은 별아. 작은 사람들의 말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라. 그래서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더 꼿꼿이 섰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책 표지에 새겨진 빛바랜 금빛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능수능란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투자, 역사적인 기회,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막의 모래가 금으로 변하고 고대 유적지에서 새로운 보물이 나올 것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탐욕으로 눈을 빛내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지쳐 보이던 셰이크조차 허리를 곧게 펴고 그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등장했습니다. 민호는 길쭉한 원통형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마치 신성한 유물을 다루는 것처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유된 미래의 열쇠입니다. 그는 케이스를 열고 흰 장갑을 낀 채 누렇게 발행 길고 오래된 양피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아름답고 복잡한 아랍어 서예로 가득 차 있었죠. 문서의 아래쪽에는 진홍색의 무거운 왁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의 호스트, 셰이크 타리크의 선조들이 수여한 원본 토지 증서입니다. 민호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알 아우르 오아시스와 그 아래 모든 광물 채굴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미개척 자원입니다. 방 안에는 일제히 숨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셰이크는 양피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 역사, 과거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혜진은 아라가 서 있는 옆쪽 테이블에서 빈 커피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크고 번쩍이는 반지를 낀 한 투자자가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요, 아줌마. 저 문서는 당신 평생 수입보다 가치가 더 높으니까. 혜진은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라는 엄마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작은 가슴에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시선을 돌려 오만한 남자들과 웃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건너편에서 그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종이 조각일 뿐이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라는 증조부의 책과 일기장을 수백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증조부 마이클 피터스는 역사가이자 언어학자였으며 과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는 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죠. 종이와 잉크, 필체와 인장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양피지는 너무 완벽하고 누렇게 변색된 정도가 너무 균일했습니다. 진짜 오래된 양피지, 즉 송아지 가죽은 손으로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분이 많았고 얇게 긁힌 흔적도 있었죠. 잉크도 이 거리에서 보기에 너무 검고 선명했습니다. 고대 쇠먹물 잉크는 수백 년에 걸쳐 부드러운 갈색으로 변색되고 종이를 파고들어 희미한 후광을 남겼습니다. 이 잉크는 그냥 표면에만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셰이크는 아주 값비싼 금도금 펜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문서 옆에 놓여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십억 원의 돈이 저 양피지 한 장을 근거로 오갈 참이었습니다. 아라의 뱃속에는 불안감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속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미소는 먹잇감을 궁지로 몰아넣은 순수한 공포의 순간 책을 쥐고 있지 않은 아라의 손이 작은 옆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그 위에는 비어있는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은 기울어졌고 소름 끼치는 몇 초 동안 흔들리다가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처럼 긴장된 침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머리가 그녀 쪽으로 향했죠. 셰이크의 펜이 계약서에서 들렸습니다. 승리의 가면을 쓰고 있던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채찍처럼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딸이나 단속하시오. 여긴 놀이터가 아니라 사업하는 곳이오. 혜진은 두려움과 굴욕감에 얼굴이 새하얘진 채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아라, 당장 주방으로 가. 다른 투자자들은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뻔뻔하군. 저 애를 당장 내보내. 아라는 패닉에 빠진 엄마의 얼굴과 화난 권력자들의 원을 보았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셰이크가 여전히 계약서 위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수한 증오를 담은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 쫓겨나기 전에 단 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셰이크 타리크 알 자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증조부가 가르쳐준 아름다운 격식이 있는 아랍어, 학자와 시인들의 언어로 말했죠. 그 말은 펜트하우스의 에어컨 소리 속 고요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방 안은 완전히, 그리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입을 벌린 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톤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신의 어조였습니다. 민호의 턱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가 표정을 감추기도 전에 순수한 공포의 불꽃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아라의 어깨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둔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라가 아랍어를 한마디라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셰이크 타리크 알 자밀은 이해했습니다. 계약서 위로 숙여져 있던 그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의 지쳐 보이던 검은 눈은 처음에는 불신으로, 그 다음에는 깨달음과 강렬한 집중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파란 드레스를 입은 작고 금발머리의 한국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죠. 침묵은 짙고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3천억 원의 계약 전체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10살 소녀의 조용하고 불가능한 말 한마디에 의해 붙잡혀 있었던 거죠. 셰이크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민호를 쳐다보지 않았고 자문위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지? 그가 조용하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짧게 웃었지만 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난입니다. 얘가 배운 장기 자랑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타리크. 이 애는 어린애잖아. 도대체 뭘 알겠다고요? 그는 무시하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진, 딸 데리고 나가요. 해고야. 혜진은 온몸을 떨며 아라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라야, 가자. 제발.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해고되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부 아라가 나서서 말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셰이크와 눈을 마주치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라고. 그녀는 작지만 확고한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심술이 아니었죠. 전문가의 확신이었습니다. 방은 이제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분노로 말을 더듬는 민호와 혼란스럽고 짜증난 그의 투자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조용히 계산하는 셰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라가 작은 저항의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호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평생의 계약을 가정부 자식이 지어낸 유치한 공상 때문에 망칠 건가? 타리크, 그냥 서명하고 이 헛소리는 끝냅시다. 셰이크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아렉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아라가 꼭 쥐고 있는 낡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가 사는 기만과 아첨의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 없는 정직함은 희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증명해보라, 셰이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판사의 망치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민호의 분노에 찬 비난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셰이크를 쳐다보았습니다. 증명하라뇨? 저보고 저 애가 증명하는 걸 보라고요? 저 애는 10살이에요. 그녀는 내 집에서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내 지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비난을 했네. 셰이크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어. 저 아이를 이리 데려와.
셰이크의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카림이라는 이름의 근엄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셰이크와 아라를 갈등 어린 표정으로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죠. 딸은 곧 굴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뛰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걸었죠. 그녀의 낡은 신발은 고급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 작아서 턱이 겨우 테이블의 광택 나는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남자 무리가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벌레, 이상 현상, 불가능한 존재였죠. 이제 말해보렴, 작은 친구. 셰이크가 짙은 아이러니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해줘. 네가 어떻게 나의 전문가 팀과 자문위원들보다 더 잘 이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아라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값비싼 향수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증조부의 일기장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바라보았죠. 진실을 보기 위해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작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양피지를 가리켰습니다. 17세기 그 시대의 진짜 양피지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긁어냈기 때문에 불규칙하죠. 그녀는 자문위원 카림을 쳐다보았습니다. 빛에 비춰보면 긁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얇은 부분이나 작은 구멍들이 보일 거예요. 이 종이는 기계로 만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요. 아마 오래돼 보이게 하려고 차나 화학약품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민호는 또다시 경멸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동화책이나 읽었나 보군. 아라는 그를 무시하고 오직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필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잉크도 잘못됐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쇠먹물 잉크를 썼어요. 오래되면 단순히 색이 바래는 게 아니라 잉크의 산성 때문에 종이를 파고들죠. 글자 주변에 갈색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요. 이건 현대식 잉크예요. 탄소로 만들었죠. 그냥 종이 위에 얹혀 있어요. 부식된 흔적이 없어요. 평평해요. 방 안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짜증난 표정으로 아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죠. 자문위원 카림은 눈썹을 찌푸린 채 문서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인 이론이로군, 꼬마 아가씨. 민호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배웠니? 아라는 마침내 맑고 푸른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증조부께 배웠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이클 피터슨 상사였어요. 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전쟁에서 싸우셨죠. 문화재를 구하는 특별부대 소속이었어요. 그분은 영웅이었어요.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셨죠. 그녀는 일기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가르치셨죠. 셰이크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회의감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강렬하고 불타는 호기심이 대신했습니다. 깊고 지독하고 끔찍한 침묵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병적으로 창백한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보았다가 아라를 보았다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탐욕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셰이크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승인하기 직전이었던 문서, 3천억 원 규모 거래의 토대가 될 뻔했던 문서가 가족의 역사와 연결된 유산이 아니라 싸구려의 영리한 위조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망에 눈이 멀어 영광스러운 유산의 한 조각을 되찾고 싶은 절박함에 사기꾼에게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한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민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피로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궁정에서 반역자를 발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림, 셰이크가 위험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안경과 돋보기를 가져오게. 그리고는 문 옆에 서 있던 2명의 크고 말이 없는 경호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와 그의 동료들이 이 방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오.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으니. 한때 탐욕으로 짙었던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돌로 변한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불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뺨은 창백한 회색을 띠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임박한 행운을 축배하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그들의 속삭임은 감탄에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질질 끌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값비싼 정장은 갑자기 끔찍하게 잘못된 연극의 의상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문 옆에 서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은 충격과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 즉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강력한 남자들로 가득 찬 방에 맞섰던 이 작고 조용한 소녀를 바라보며 아이가 아니라 유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증조부 마이클 피터슨, 친절하고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와 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졌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혜진은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그저 가족의 조용한 과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억만장자의 펜트하우스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터져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셰이크의 자문위원 카림이 섬세한 금태, 안경 한 쌍과 무거운 황동 돋보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법원 서기가 증거물을 제출하듯이 셰이크 앞의 테이블에 그것들을 놓았습니다. 셰이크는 안경을 집어 코에 걸쳤습니다. 렌즈가 빛을 받는 돋보기를 들고 위조된 문서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스치는 황동 돋보기의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먼저 아라가 설명한 대로 양피지를 조사했습니다. 장갑 낀 손가락으로 표면을 훑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턱 근육이 경련했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잉크필체로 옮겨 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인장에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검은 눈은 강렬한 집중으로 가늘어졌습니다. 민호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습니다. 타리크, 이건 서커스야. 내 전문가들이 확인한 문서보다 당신이 어떻게 저 어린애의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이오. 셰이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고 그의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심판적이었습니다. 내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민호는 점점 더 크게,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과 경매장의 유물들을 감정했어요. 이건 그들을 모욕하는 거고 나를 모욕하는 거요. 그의 파트너 중 한 명, 조지라는 이름의 덩치 큰 남자가 그에게서 떨어져 섰습니다. 자네 전문가라니, 민호,
조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문서를 구해왔고 우리에게 그 진품임을 보증했어. 암묵적인 비난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민호 주변으로 눈에 띄게 공간을 만들며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셰이크는 마침내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카림을 쳐다보았습니다. 알파힘 교수에게 연락하게. 그가 명령했습니다. 대학 고고학 부장 말 1세. 즉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게. 보안 화상 링크를 사용하도록.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하고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셰이크는 다시 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의 강인함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작지만 굽히지 않고 증조부의 일기장을 방패처럼 껴안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상사였다고 했지. 셰이크가 이제는 차분하고 거의 대화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피터슨 상사. 그분에 대해 말해주겠니? 아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증조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자라셨지만 책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셨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입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예술, 역사, 언어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특별한 그룹에 넣었죠. 문화재 전담반이군. 셰이크가 그의 눈에 인식의 불꽃을 켜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분은 유럽 전역을 다니셨죠. 나쁜 사람들이 훔쳐간 그림과 조각상들을 찾으셨어요. 그분은 그것들을 구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역사를 위한 군인이라고 하셨어요. 과거의 한 조각을 구하는 것은 미래의 한 조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그녀의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말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재적 손실에만 집중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새로운 호기심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전쟁 후에는 교수가 되셨지만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든 여행 다니셨죠. 아주 많은 고대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셨어요. 번역본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쓴 사람이 의도한 대로 직접 읽어야 한다고요. 그분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에 있어요. 그분의 노트와 그림들. 위조품을 구별하는 법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대부분의 위조범들은 영리하지만 오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항상 작은 것 하나를 놓치죠.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작은 디테일이요. 점의 시기 말인가. 셰이크는 양피지 위의 인장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너무나 사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한 점, 그 작은 점 하나가 그를 3천억 원의 실수로부터 막 구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 대화를 지켜보며 얼굴에 뒤섞인 감정의 폭풍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계획한 자신의 계획이 한 아이가 죽은 증조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불의함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민호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야기일 뿐이요.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논하고 있습니다. 80년 전에 끝난 전쟁의 자장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셰이크는 손을 들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묵시켰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대해 말하고 있네. 민호.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자네에게는 익숙지 않은 개념인 것 같지만
그 순간 카림이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셰이크의 부하 한 명이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카림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파힘 교수님께서 연결되셨습니다. 전화. 그가 알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흰 수염을 가진 나이든 학자. 친절하고 지적인 눈을 가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책장이 빽빽한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타리크, 친구요. 교수는 따뜻하지만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중요한 일인 것 같군. 그렇습니다, 오마르. 셰이크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카림에게 노트북 카메라를 문서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네의 눈이 필요하네. 고화질 카메라를 사용해 카림은 문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피지를 가로질러 이동했고 필체를 확대했으며 셰이크의 지시에 따라 진홍색 인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큰 화면에는 아라가 설명했던 세부 사항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종이의 완벽한 기계적 질감, 평평하고 부식되지 않은 잉크, 그리고 인장. 화면 속 알파임 교수는 눈썹을 찌푸린 채 자신의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겨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마르, 셰이크가 재촉했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드럽고 지친 소리였습니다. 타리크, 이걸 어디서 구했나? 그 질문, 진정한 역사 언어학자가 아닌 위조범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지. 저 특정한 부는 부호, 점이나 누카는 18세기 후반, 아마도 오스만 제국 궁정의 영향을 받은 개혁 이후에야 자네 가문의 인장에 사용된 공식적인 쿠픽 서체에 도입되었네. 이 문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1980년대에는 그 글자의 점이 없었거나 완전히 다른 음성 표시를 사용했어야 했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오류일세. 작은 오류지만 결정적이지. 마치 중세 갑옷에서 지퍼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일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역사가임이 틀림없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짜야. 교수의 마지막 말은 방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가짜. 그 단어는 거래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상하고 목 졸린 듯한 소리, 완전한 패배의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격렬하게 전화에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셰이크는 카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상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상황에 엄청난 무게를 느꼈습니다. 배신감, 거의 치명적일 뻔했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간신히 피한 굴욕감까지. 그는 자신이 거의 동업자가 될 뻔했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조율했던 창백하고 떨고 있는 사기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래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얼굴에 진지함을 띤 채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손은 증조부의 일기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해하지 않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고 그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거짓 위에 지어진 방 안에서 진실성이라는 작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었죠. 셰이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큰 남자였고 그의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를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침착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민호를 무시했고 겁에 질린 투자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아라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고 통보, 감사 인사, 아니면 그들을 보내기 위한 한 줌의 돈일까요? 셰이크는 아라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을 깊은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고갯짓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남자가 색바랜 파란 드레스를 입은 10살 소녀에게 표하는 깊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내 평생 셰이크 타리크 알 자밀이 깊은 깨달음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문위원, 전문가,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소. 오늘 나의 명예와 재산은 그들 중 누구도 아닌 맑은 눈을 가진 작은 소녀와 영웅적인 증조부 덕분에 구원받았소.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혜진을 보았습니다. 고용주로서의 정중한 가면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당신의 딸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우 자랑스러울 겁니다. 혜진은 감정에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셰이크는 다시 카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카림, 민호와 그의 동료들을 서재로 안내하게. 그들에게 다과를 제공하고 내 보안팀이 그들이 2층을 떠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게. 내 변호사들이 20분 안에 도착할 걸세. 민호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셰이크의 눈빛 한 번에 침묵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패배하고 굴욕을 당한 그는 이제 동료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죄수처럼 방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공기는 즉시 더 깨끗하고 가벼워졌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이제 셰이크, 아라, 그리고 혜진만 남았습니다. 위조된 문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피한 재앙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셰이크는 편안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는 혜진과 아렉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직원이 아닙니다. 나의 귀한 손님들이죠. 혜진과 아라는 망설이며 차 한 대 값보다 비쌀 크림색 소파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셰이크는 위압적인 가죽 의자 대신 더 작은 의자에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소. 그는 아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겠지. 말해주겠니?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선물이나 보상 같은 것 말이네. 물론 그는 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탁기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 말이죠. 그녀와 그녀의 엄마의 미래를 평생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라는 엄마를 보았다가 다시 셰이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난감이나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대개 가족은 아주 오래됐죠. 맞죠? 그녀가 물었고 호기심에 찬 셰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렇단다. 서재가 있으세요? 아라가 흥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이 있는 진짜 서재요? 그 질문은 너무 뜻밖이었고 순수해서 셰이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친 모습을 바꾸어 그를 더 젊고 행복해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 작은 친구. 그는 웃었습니다. 아주 진짜 서재가 있고 아주 오래된 책들도 좀 있단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공모하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네 증조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지. 아라가 기쁨에 숨을 들이쉬는 소리는 셰이크가 그날 들었던 가장 정직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훔치려 했던 모든 돈보다 그에게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아이가 원하는 보상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식, 역사, 증조부가 그녀에게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그것은 금이 아니라 고대 페이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갚아질 명예의 빚이었습니다. 셰이크는 그들을 펜트하우스의 다른 곳이 아닌 아라가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개인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매끄러운 장식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감춰진 벽 뒤에 있었습니다. 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리자 광택이 나는 어두운 나무와 부드러운 금빛 조명으로 이루어진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도시의 먼 소음은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치 현대 세계를 뒤로하고 더 오래되고 조용한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곳이야. 셰이크는 좁은 공간에서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했습니다. 민호 같은 사람들과의 회의를 위해. 하지만 내 집, 내 서재는 영혼을 위한 곳이지. 엘리베이터 문은 아라가 본 가장 웅장한 방으로 곧바로 열렸습니다. 그것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역이었죠. 2층 높이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들로 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나무 선반에는 가죽 표지의 책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등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두운 화려한 철제, 나선형 계단은 방 전체를 감싸는 2층 갤러리로 이어져 올라갔습니다. 공간 중앙에는 커다란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깊은 가죽 안락 의자와 낮은 테이블들이 있어 조용한 사색을 부추겼습니다. 공기는 낡은 종이, 가죽, 그리고 밀랍 냄새를 풍겼습니다. 아라가 증조부의 서재에서 느꼈던 집처럼 느껴지는 냄새였습니다. 아라는 문턱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은 그날 보았던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이로움으로 커져 있었죠. 펜트하우스의 유리성은 인상적이었지만 이것은 마법 같았습니다. 민호가 팔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물 창고였죠. 혜진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부유층의 삭막하고 비인격적인 공간을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열정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공간의 심장부로 초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셰이크는 아라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이 방이 받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찬사였습니다. 가렴,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지 않아. 아라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고 손가락으로 가장 가까운 책의 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녀는 제목을 읽기 위해 고개를 기울였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천 개의 이야기와 평생의 지식이 있는 위대함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진정한 신자처럼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해요. 그녀는 경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컬렉션을 시작했고 셰이크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빠른 이익을 위해 사기를 치는 협잡꾼이 아니라. 민호의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 방에서는 그 힘을 잃는 듯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무게에 의해 빛이 발해버렸죠. 그는 혜진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혜진 부인,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경심으로 그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놀라운 재능을 가졌소. 그 재능은 놀라운 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군요. 혜진은 목이 메었지만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한 분이셨어요. 책을 사랑하셨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눈으로 서령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의 선들을 따라가며 집중하는 아라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딸에게 물려준 유산의 깊이를 왜 그녀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지. 셰이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소. 그저 중요한 일을 할 뿐이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습니다. 위층에서 한 말을 진심으로 했소.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고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그는 서재 구석에 있는 작고 우아한 책상으로 걸어가 수표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억만장자의 해결책, 간단한 거래였습니다. 혜진의 위가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그 제스처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끊임없는 걱정, 두 번째 직장,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 같았죠. 그리고 아라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셰이크가 수표에 쓰기 전에 아라가 말했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위층에서 계약을 산산조각 냈던 말과 너무나 비슷한 그 말이 서재의 조용한 공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셰이크는 펜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알아,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운을 시험하지 마. 셰이크는 천천히 수표책을 내려놓고 진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지? 아라는 고대 동전들 옆에 놓인 보석 박힌 손잡이가 있는 작고 단순해 보이는 단검을 가리켰습니다. 저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단검은 동전들과 같은 시대 것이 아니에요. 셰이크는 단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문에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먼 조상, 12세기 전사 시인의 유물이라고 전해졌죠. 그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 중 하나였습니다. 저 단검은 300년 동안 우리 가문에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1958년에 영국 박물관이 진품임을 확인했지. 아라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틀렸어요. 그녀는 이전과 같은 단순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오만함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잡이의 금속 세공, 필리그리가 문제예요. 저런 스타일은 그 지역에서 훨씬 뒤에 아마도 오스만 제국 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오래돼 보일 뿐이에요. 누군가 칼날을 발견해서 16세기나 17세기에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저 화려한 손잡이를 추가했을 거예요. 그녀는 진열대 가장자리에 놓아둔 증조부의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이런 종류의 것을 기록하셨어요. 결혼이라고 부르셨죠. 누군가 두 개의 오래된 것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가짜를 만들 때 전체 위조품보다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부는 진짜니까요. 셰이크는 그 단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겼고 평생 믿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학자들, 역사가들, 수집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10살 소녀가 그것을 마치 숙련된 외과의사처럼 아무렇지 않게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속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공들여 만들어진 이야기였을까요?
민호의 문서는 거짓이었습니다. 이 단검도 거짓일까요? 화내는 대신 그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라는 단순히 가짜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진실이 어떤 유물, 어떤 이야기, 어떤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고 혜진이 완전히 놀라는 가운데 웃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광대한 서재에 울려 퍼지는 깊고 호탕한 웃음이었죠. 진정으로 근심이 없는 즐거움의 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오후 만에 그는 즐거움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게 사기 거래로 3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가장 소중한 가족 신화 중 하나를 산산조각 냈네. 아가씨, 자네는 내가 지금까지 맞이한 손님 중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손님이야. 그는 아라의 진지한 얼굴에서 혜진의 겁에 질린 얼굴로 시선을 옮겼고 그의 웃음은 따뜻한 미소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 마시오, 혜진 부인. 당신의 딸은 공영에 처한 것이 아니오. 그녀는 계시야. 그는 다시 책상으로 향했지만 수표책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밀어 놓았죠. 그저 돈을 주는 것은 이제 천박하고 거의 모욕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거래의 언어일 뿐 감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라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죠. 그녀의 재능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 그의 어조는 유쾌함에서 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말이요. 그는 혜진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정부가 아닌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소. 나는 이 컬렉션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돌볼 큐레이터가 필요하오. 하지만 나는 대학에서 온 전통적인 학자가 필요하지 않소. 나는 진실성을 이해하는 사람, 진실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소. 당신은 이 놀라운 아이를 키웠고 마이클 피터슨 상사의 유산을 이어받았소. 나는 당신에게 넉넉한 봉급과 이 건물에 집을 제공할 것이오. 혜진은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큐레이터, 집. 그것은 바닥을 닦고 월세를 걱정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삶이었죠. 셰이크는 아래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내 제안은 다르오. 나는 너에게 보상을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책임을 주고 싶다네. 그는 팔로 서재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곳이 너의 교실이자 놀이터가 될 거야. 나는 네가 이 컬렉션에 있는 모든 책, 모든 유물을 연구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결혼들을 찾고 위조품들을 찾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길 바라네. 그의 눈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감성과 이야기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진실에 기반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 거야. 우리는 네 증조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할 것이야. 역사적 진실성 보존을 위한 마이클 피터슨 상사 재단으로 말일세. 이 재단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위조품을 폭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칠 것이야.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줄 거야. 가정교사, 전문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행까지. 그 대가로 너는 나의 비밀 병기, 나의 개인적인 진실 탐지기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아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서재에서 자유롭게 탐험하고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임무를 받는 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쓰고 나면 사라지는 돈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불신과 서서히 떠오르는 기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영원히 새겨진 것 같던 걱정 주름이 사라지고 흘리지 않은 행복의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말없는 허락이자 그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음을 공유하는 이해였습니다. 아라는 다시 셰이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펄쩍 뛰거나 기쁨의 찬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한 채 조금 더 꼿꼿이 섰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이처럼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등한 파트너처럼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그녀는 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래 성사예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듯 셰이크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라를 위해 저녁을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그냥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동반자였던 끊임없이 그녀를 갉아먹던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조용한 평화와 안정감이 채웠습니다. 혜진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근면함과 열정을 가지고 큐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셰이크는 그녀에게 박물관과 대학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등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단검부터 시작했고 그것을 역사적 금속학 전문가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돌아온 보고서는 아라의 놀라운 진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짜 12세기 다마스커스 강철 칼날에 16세기 오스만 제국 양식의 손잡이가 전문적으로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물건이었지만 아라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컬렉션을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발견이었고 거짓으로부터 되찾은 첫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정부로서 배웠던 기술들, 즉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꼼꼼한 정리, 조용하고 관찰하는 성격이 큐레이터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 모든 유물을 목록화했고 새로운 장부에는 그녀의 필체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수호자이자 셰이크의 새롭고 중요한 임무의 파트너였습니다. 한편 아라의 삶은 거대한 모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이제 진실의 금고라고 부르는 서재로 개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셰이크는 그녀를 위해 가정교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부드러운 나이든 여성은 그녀에게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쳤고 젊고 열정적인 대학원생은 유물의 탄소 연대 측정 기술과 X선 형광 분석을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여전히 셰이크 타리크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오후에 그녀와 함께 서재에 합류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대 지도와 먼지 쌓인 필사본을 탐독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이가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그녀가 19세기 아라비아 반도 지도의 불일치에 대해 지적하거나 로마 동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그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끈질겼고 그녀의 호기심은 컬렉션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밝게 타오르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다른 위조품을 발견했습니다. 교묘한 20세기 복제품으로 밝혀진 고대 중국 꽃병과 종이의 현대적 화학 흔적으로 인해 위조가 드러난 유명한 탐험가의 편지 등이었습니다. 각각의 발견과 함께 나이든 남자와 어린 소녀 사이에 유대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첨꾼들과 사업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정직함을
그녀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독특한 재능을 키워주는 멘토를 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막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검은 벨벳 위에 쏟아진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던 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증조부의 일기장에서 나온 이야기, 처음 유럽을 보고 경외했던 젊은 군인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셰이크와 가정부의 딸. 과거에 대한 공유된 사랑과 진실에 대한 불타는 헌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금고 밖의 세상은 그리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화려한 몰락 이야기는 금융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셰이크와 그가 속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에 직면하고 신뢰를 잃으면서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조사는 수년간 이어진 정교한 사기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과 명성을 이용해 부유한 수집가들에게 일련의 위조품들을 팔아왔습니다. 토지 증서는 그의 가장 대담한 시도였죠. 뉴스 보도들은 그를 맞춤 정장을 입은 늑대, 사기꾼의 대가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셰이크에게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영심과 영광스러운 과거의 한 조각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기꺼이 속으려 했었죠. 아라는 그의 돈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으로부터 구한 것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사건 몇 달 후, 셰이크는 서재에서 작은 비공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나 정치인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자들, 박물관 관장들, 그리고 몇몇 정직한 미술품 수집가들을 초대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동료로서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아라도 그곳에 있었죠. 새 파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삭막한 펜트하우스에서보다 웅장한 서재에서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셰이크는 손님들 앞에 서서 마이클 피터슨 상사 역사적 진실성 보존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역사를 상품으로 여기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열정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익을 진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고 팔리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요하게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실들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과학이죠. 그것의 기반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마이클 피터슨 상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유산은 이제 그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영웅들, 명성이나 재산이 아니라 역사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과거를 밝히는 느리고 인내심 있는 일을 하는 학자들과 보종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단의 첫 번째 특별 연구원, 그 길잡이 별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라를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군중 앞에 서 있었고 위축되지 않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조부의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증조부께서는 모든 물건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녀의 어린 목소리는 맑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 차이를 알 만큼 충분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판단이나 깔봄이 아닌 존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 있던 투명 인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졌고 사람들이 마침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또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한 늙은 남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과거를 읽는 법을 배우는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엄마가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찾고
이제 역사를 보존하는 손으로 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그녀의 손은 그저 남이 저지른 일을 치우는 데만 쓰였었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넓은 방에서 자신이 작게 느껴졌던 적, 당신 안에서 불타는 진실, 세상이 틀렸다고 주장할 때에도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지식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 사람들이 번쩍이고 값비싼 거짓말을 단순하고 꾸밈없는 사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본 적,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로 판단받고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좌절했던 적, 아라의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가장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저 가장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 때에도, 거인들에 맞설 때에도 그 진실을 말할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진실성이 나이, 재산,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작은 사람들의 속삭임이나 3천억 원 사기의 거대한 기만으로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